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목표 금액과 투자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슨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실패하기가 십상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순하게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시계 투자의 결말은 대부분 배드엔딩입니다. 큰 손실로 이어지거나 평생 돈만 벌다가 여행 또 가볼걸,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걸 하면서 후회로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모을 것인지 20년 안에 30억을 모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5년 안에 10억을 모을 것인지를 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금액과 기간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목표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원하는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엑셀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엑셀 파일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영상 중간중간에 비밀번호를 적어뒀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기간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정년 퇴직 시점 아니면 일을 그만하고 싶은 날까지로 정하면 되는데요. 이제 핵심은 목표 금액인데 이 목표 금액은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1년 동안 사용할 금액에서 연금과 같은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낼 수 있는 돈이면 됩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부동산, 은행이자,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주식 배당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왜 이 방법을 선택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부동산으로 매년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구매해서 월세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건 세입자를 구하고 그때마다 복비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도 해줘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없을 때는 관리비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처럼 성장률이 정체되게 되면 부동산은 감가상각 되어버리는 자산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예전과 같은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은행이자의 경우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예금 상품 금리 비교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이자 상품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금리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최고 8%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최고 한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금리의 상품을 볼까요? 자, 이렇게 상품을 보면 이 상품 같은 경우도 3개월만 우대금리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2.8%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 상품을 봐도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겨우 본전만 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 금액도 많이 높아질 뿐더러 너무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원금이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 금액을 은행 이자에 맞추게 되면 처음 몇 년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계속해서 생활비로 쓰다 보면 원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럼 사실상 생활비가 줄어든 셈이 되니까 이 생활비를 줄이던가 원금에서 돈을 빼서 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심지어 원금에서 돈을 빼게 되면 나중에 받는 이자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노후 대비에는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배당은 어떨까요? 주식도 한두 개의 배당주만 가지고 있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주식을 사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사실 굳이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구성을 해주는 ETF를 사는 게 좋은데요. 그럼 어떤 ETF를 사야 할까요? 이 대답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까지 미국이 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미국이라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미국 국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 4%에서 5% 수준인 국채의 수익률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이 수익률마저도 금리가 내려가면 더 내려가게 되겠죠.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지만 채권 투자만으로 자산을 유지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은행 예금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주가 지수는 어떨까요? 미국 주가 지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S&P 500은 지금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도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500개의 기업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이 미리 작성해 놓은 유서를 보면 가족들에게 나중에 유산을 받게 되면 S&P 500 ETF의 90%를 투자하고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쉽지만 이 방법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률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만약 생활비로 3천만 원이 필요하고 이걸 다 배당으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1.5%인 S&P 500 ETF로 포트폴리오를 채우려면 2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목표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S&P 500 ETF인 스파이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높긴 하지만 그 대신에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ETF는 현재 10년 동안 연평균 3.3%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면서도 배당을 제외한 수익률 또한 12.3%로 굉장히 높은 ETF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 함은 대부분 건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방어력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최근 수익률이 높아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파이가 배당 수익률이 낮은 만큼 수익률이 더 높다 하더라도 전문 투자가가 아닌 이상은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ETF를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배당은 바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 돈만 쓰면 되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스파이를 사게 되면 결국 배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팔아야 하거든요. 장기 투자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게 거래수를 늘리는 겁니다. 사람이 거래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쌀 때 살 걸,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 걸 이라는 후회가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래가 더 많아지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걱정 없는 삶,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벌고 나서도 매매를 자주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고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만 원금을 파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고배당 ETF를 추천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게 국내 주식에서 고배당주를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고배당 주식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금을 계속해서 늘리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재산이 사실상 감소하게 됩니다. 이 ETF는 배당률 자체는 엄청나게 높진 않지만 배당 수익을 제외한 성장률 또한 높기 때문에 배당으로 받은 돈을 모두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금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이 속도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금을 모두 쓴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부자가 되고 배당금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놀면서 돈을 써도 돈이 벌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결국은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고점 대비 최대 50%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도 감안을 해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미국 ETF 위주로 말한다고 해서 국내 주식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국내 주식도 반드시 넣을 거고 어떤 주식을 고르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도 프로젝트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코스피는 박스권을 만드는 기간이 너무 길고 증시 상승률이 미국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으로는 단기 투자나 중장기 관점에서의 투자를 할 거고 여기서 확보한 수익을 조금씩 안정적인 고배당 ETF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목표 금액 설정과 기간을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엑셀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진 부분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기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현재 시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을 적고 그 다음으로 내가 은퇴를 하고 싶은 시기나 아니면 내가 은퇴를 할 것 같은 시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일을 한 뒤에 은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2039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표 기간이 15년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은퇴 후 예상 연간 소비액을 찾아볼 텐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은퇴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1년에 얼마 정도를 쓰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부 기준으로 한 1년에 5천만 원 정도 쓰면은 엄청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천만 원으로 한번 적어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총 연금액과 연금 제외 소득을 적어볼 텐데요. 자, 방금 전에 엑셀에서 보셨던 총 연금액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요. 연금 수령액이란 공적 연금 소득과 사적 연금 소득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공적 연금 소득이란 이렇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의미하고요. 사적 연금 소득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과세 제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빼면 되는데요. 이 비과세 금액과 과세 제외 금액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연금 소득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에 속한 것들이 있으면 빼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렇게 엑셀로 돌아와서 총 연금액을 입력을 해보면 저는 1000만 원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을 적고 그 다음으로 연금제외 소득은 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부업이나 임대소득 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은퇴 후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소득공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영원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금 소득공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는 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공제되는 부분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연금 소득공제가 뭐냐면 총 연금액에 따른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엑셀에다가 수식으로 작성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총 연금액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금 소득으로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 적혀져 나올 겁니다. 연금 소득 공제뿐만이 아니라 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수식으로 해놨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 수치가 변한다면 제가 또 수식을 또 변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파란색 부분만 잘 입력을 하시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적으면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예상 연간 소비액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지금 쓰고 싶다고 해서 15년 뒤에 5천만 원이 지금의 5천만 원의 값어치와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내가 희망을 은퇴하는 시기에 이 5천만 원의 값어치가 그 당시에는 또 얼마가 될 것인지 계산을 한 게 바로 예상 연간 소비액이고요. 내가 지금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생각한다면 2039년에는 6,7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한 5천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 배당 소득을 보면 예상 연간 소비액에서 총 연금액을 뺀 건데 단순하게 뺄세만 한 수치고요. 이 금액이 결국 그 2039년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배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결국 저는 5,700만 원을 이 배당 소득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배당 소득이 끝이냐? 아닙니다. 이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로 15%를 떼고 받기 때문에 그 빠진 15%만큼을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 수치가 바로 6,740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내야 될 이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6,740만 원에서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종합소득세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천만 원을 뺀 이 4,700만 원이 배당 과세 표준으로 잡히게 되고 결국 이 연금 소득 금액과 배당 과세 표준을 합친 금액이 바로 총 과세 표준이 됩니다. 결국 이 5,19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세율 같은 경우도 종합소득세가 여러분들의 그 수익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고 또 누진공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다 수식으로 만들어 뒀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한 67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당 소득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이 종합소득세로 잡힌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 나머지 부분인 4,740만 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15%가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4,740만 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된 금액이 더 많게 되면 사실상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은 받지 않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 소득 금액과 연금 제외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부분만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450만 원에 대해서 6%의 세율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7만 원이 적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최종 필요 배당 소득은 여기서 27만 원을 더한 6,767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금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 8,400만 원을 기준으로 8,400만 원이 넘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연금액을 0원으로 하고 은퇴 후 소비액을 한 5,350만 원으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총 배당으로 받는 수익이 8,471만 원이 잡히게 되고 이렇게 8,400만 원이 넘을 때부터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나머지 이 이하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5천만 원을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배당률만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배당률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 5개의 종목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배당주 ETF인데요. 자, 결국 요약하면 우리는 이 iShares와 이 휴합을 적당히 조합을 해서 포트를 구성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iShares의 배당률인 3.7%와 휴합의 배당률인 3.3%를 대략 더해서 나누면 한 3.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배당률을 3.5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률을 3.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총 목표 금액이 결국은 한 19억 정도로 나오네요. 제가 15년 동안 19억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9억이란 돈을 제가 어떻게 벌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부터 또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초기 투자금과 매월
적립식으로 얼마를 투자했을 때 또 어떻게 수익률을 내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약에 초기 투자금이 한 3천만 원이 있다고 치고 3천만 원 적고, 그리고 매월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 매월 한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치면, 그럼 목표 수익률이 23%가 나옵니다. 1년에 23%를 벌어야 된다는 뜻이고, 월에는 1.75%를 벌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S&P나 뭐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10% 초반대인데, 이 수치조차도 지금 장이 엄청나게 좋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5년 동안 23%의 수익률을 꾸준히 낸다는 건 사실상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특별한 전략을 사용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매월 추가되는 금액을 100만 원이 아니라 0원으로 했을 때 보시면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방금 전에 이 100만 원일 때는 23%, 0원일 때는 31%, 32%로 거의 한 8% 차이가 납니다. 15년 기준 복리로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이 3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리게 돼버리면 이 목표 수익률이 21%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걸 100만 원으로 올리면 17%로 아까 전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초기 투자금을 초반에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가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략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부터 제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아직 초기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없고 매월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전략을 만들었으니까 초기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엑셀 파일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내가 얼마를 쓰고 싶고, 또 그러려면 얼마를 벌어야 하고, 그리고 내 초기 투자금이 얼마인데 또 얼마를 넣었을 때 몇 퍼센트를 벌어야 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부자되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첫 기수이니만큼 비용은 따로 받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대신 멤버가 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이나 개념, 정보들을 배우고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니만큼 정말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댓글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6월 중으로 모집을 하고 빠르면 6월 중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